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중학생의 테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킨 뒤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호 일찍 시작입니다. 총선 직전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잇따른 피습 사건 여파로 주요 인사 신변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예년보다 2달을 앞당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에 대한 신변 보호팀을 가동시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시스템으로 영남 물갈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당무감사 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 중 현역 의원은 40%로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영남권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영남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례제 동상이몽입니다.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과거 병립형으로의 회귀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오늘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악수 중의 악수라며 현행 연동형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민주당 소속 의원 164명 중 절반가량이 동참해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민심이 얼마나 안 좋길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방배급제 붕괴 상황을 인정하면서 당을 질책한 건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테슬라보다 잘 벌었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2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삼성전자를 넘어 나란히 국내 상장사 실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률도 10.2%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전동화 시대 최대 라이벌인 미국 테슬라도 앞질렀습니다. 어제 저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습격당했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3일 만의 일이어서 더더욱 충격이 큰데요.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습격범이 미성년자로 알려지는 등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밤사이 새롭게 나온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대인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군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조금 전 이 학생 신분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A군은요, 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한 뒤에 오늘 새벽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러범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다소 생소한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뭔지 또 왜 정신의료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을 경우에 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또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고 향후 범행 동기 등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의자,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된 범인이 스스로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신체 위해를 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이제 입원을 시킨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테러를 당한 배현진 의원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사건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잘 마쳤다 이렇게 일단 알려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전해진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배현진 의원은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구급차로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곧바로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현재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 심한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머리에서 상처가 추가로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았고 오늘 오전 6시 반쯤에는 MRI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 의원 측에선 추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오늘 중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 의원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 이 배 의원의 상태를 브리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배 의원이 응급실에 이송이 됐을 때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고 전했고요. 두피에 1cm 열상을 입었고 이 두피 열상에 대해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을 마쳤고 이 배 의원이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를 보여 입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두개내 출혈이라든지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출혈이 또 나중에 보이는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상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언론에 공지한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했다.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정신의료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언론의 취재의 결과이지 경찰이 공식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 의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의료진은요, 배 의원의 눈 주변과 이마에도 쓸린 상처가 발견돼서 소독 등 처치를 했다면서요. 뾰족한 돌로 찍혀 생긴 상처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실 측에선 A군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배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배 의원 습격에 사용된 둔기나 습격범 A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찰이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서 피해자 진술을 받을 예정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에 이제 소속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서요 동료 의원들도 앞다퉈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요, 이 김성원 의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장동혁 사무총장도 병원을 찾았고요. 또 어제 저녁 6시 47분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서 당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 배 의원을 20여 분간 만났는데 한 위원장은 이 병문안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든 자리에서 이 배 의원의 옷가지를 보니 생각보다 출혈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뵙고 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근데 배현진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어젯밤 늦게 이 병원을 찾아서 배 의원을 만났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 배 의원이 몸도 많이 다쳤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서도 이 병문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 의원 측에서는 일단 이 배 의원의 상태를 고려해서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령 10대 미성년자 소년이 무슨 이유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테러를 저질렀는지 또 당 대표 같은 어떤 지도부 핵심 인물 그런 사람이 아닌 이 평의원인 배 의원을 노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시는 것처럼 A군은 배 의원에게 다가가서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재차 물어본 뒤에 배 의원이 웃으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미리 준비했던 둔기를 꺼내들어 배 의원을 수차례 공격을 했고요. 배 의원이 쓰러진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사실상 배 의원을 정확히 노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A군이 왜 하필 당대표 등 핵심 인물이 아닌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것인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배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남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배 의원 피습 사건 관련 CCTV 영상과 현장 최초 신고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못 봤죠. 소리만 듣고 이제 간 거니까. 그때 사건 벌어져 있었더니 저 안쪽에 있어요. 저 안쪽에서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 있는데 소리 나가지고 가가지고 잡고 112 경찰에 119 다 신고하고 딱 소리가 나서 갔더니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살짝 그냥 찍힌 게 가지고 피가 좀 많이 좀 나긴 했는데. A군이 배 의원에게 재차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냐고 물어봤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A군이 배 의원의 얼굴을 정확히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CCTV 영상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범인 A군이 배 의원을 공격하기 한참 전부터 그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A군이 이제 배 의원의 이동 동선을 미리 알고서 기다렸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어제 배 의원의 일정은 이 의원실 등을 통해서 이 공개돼 있던 공식 일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 일정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문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배현진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는 등 이 의정 활동을 마치고 미용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에 들어갔다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한참 전부터 A군이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주변 CCTV 등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A군이 배 의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고요. 만약 A군이 배 의원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배 의원의 개인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군이 배 의원과 만났던 건물을 찾은 계기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미용실 등이 있어서 10대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여지는 적은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그 A군이 배 의원을 만나자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또 문제의 건물에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YTN 보도 내용인데요. YTN에 따르면 A군이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 인근에서 연예인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 의원을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또 YTN은 이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둔기도 평소 본인이 외출할 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취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추후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이제 중학생이라는 점도 궁금증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용의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것과 연결을 지어서 과연 혼자 저지른 일일까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선 10대 중학생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단독적인 테러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선 A군에게 범행을 사주한 공범이 존재할 거란 추측과 함께 이 대낮에 강남에서 국회의원에게 테러라니 믿을 수가 없다. 머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너무 참혹하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현재 사회에 팽배한 정치 혐오나 여성 혐오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첫머리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범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정식으로 중학생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미성년자인 학생의 민감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대언론 공지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사주 공범에 대한 추측, 이건 아직까지는 근거 없는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A군이 평소에 이 정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런 주변인들의 전언을 보도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정치 관련 글과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곤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한 학생은 뉴데일리에 A군이 평소에도 정식적 문제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있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평소 정치 이야기도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SNS에서는요. 자신이 A군이 다니는 중학교 부회장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A군이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이후 해당 글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중학교 부회장이라는 주장하는 분이겠죠. 올린
글 같은 거를 포함해서 이 A군의 신상 관련 내용은요. 수사 결과 공식 확인된 내용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언론들이 이 A군 주변을 취재해서 보도한 전원이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 부분이 있는 이번 사건,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이루라 기자가 직접 들어보셨죠?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혐오에 결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 이게 물론 개인의 일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10대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정치 혐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언어나 혐오가 2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 10대 중후반 청소년들에게도 공유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성세대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SNS망이 이런 정치적인 재료를 통해서 다양하게 각성되는 시대. 근데 이제 막연히 MZ세대라고 하면 20대 이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 현실은 10대 중후반도 이런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적인 다양한 움직임들이 존재한다.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혐오의 정서들이 20대 이상 위로만 퍼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혐오라는 것은 위든 아래든 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10대 아래로도 그 혐오의 정서가 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애써 모른 척했다는 게 사실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사건 이후 온라인 등에선 A군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A군이 10대 중학생으로 알려지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A군은 체포될 당시 자신이 15세라는 점을 강조했고 촉법 소년이란 주장을 반복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요, A군은 이제 자신이 촉법 소년에 해당을 하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편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용의자 주장대로 이제 15살이다 이렇게 된다면 만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A군이 주장한 나이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른바 한국식 나이 기준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3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만 15세에 해당할 경우엔 범죄 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A군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일어나니까 정치권 충격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어제 배 의원 피습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여야 불문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혐오와 대립을 조장하는 극단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어제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발표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경찰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이 신당들도 잇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배 의원의 쾌유를 바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배 의원에 앞서 이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자신의 SNS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라면서 이 정치 테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 피습이 생생히 기억되는 터에 배 의원이 습격을 받아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배 의원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요, 논평을 통해서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정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정치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이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 혐오에서 벌어진 일인지는요, 이제 수사 결과 등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는요, 이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죠, 이수정 교수가 자신이 받았던 협박 메시지를 뒤늦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수원 정에 출마를 선언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오늘 자신의 SNS에 작년 12월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받은 쪽지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쪽지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는데 왜 국민의힘이냐? 우리 수원은 국회의원, 수원시장, 도지사 전부 민주당인 유일무이한 도시다라는 등의 이 교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교수는 사진과 함께 쪽지가 연구실 문 틈에 끼워져 있었다면서 그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지만 잊기로 했다면서도 이 배의원 일이 남일 같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이번 배의원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른바 이제 여성 혐오 문제를 또 지적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교수는 이 배의원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배의원의 성별이 배의원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면서 A군이 온라인 일각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14살, 15살 이런 애들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이렇게 야기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끝에 지금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의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 데에 일조를 했을 수도 있겠다. 15살짜리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어떤 정보에 계속 노출돼 왔는지, 그 포털이나 뭐 웹사이트 등은 어떤 종류의 뭐 이념을, 사상을 유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이 교수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인가라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성별에 따른 이분법으로 고통의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또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수사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 발언인데요. 어제 이 배의원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 경찰 등이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허술하게 대응을 했고 이런 인식이 이제 추가 테러로 이어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 이후 두 번째 또 여당 의원에 대한 테러라서 아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조금 더 정부 여당에서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수사를 정확히 하고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의 이유를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더 깊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까지 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잇따른 정치 테러 사건 때문에 경찰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하죠. 네, 경찰은 앞서 이 대표 피습 후에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한 차례 강화해 왔죠. 여기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추가로 지시함에 따라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 수가 296명이나 되고 선거를 앞둔 후보까지 고려할 경우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경찰 보호 대상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신변팀이 가동 중이라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엔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배현진 의원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한 정무수석 역시 정치인 대상 테러 관련 대책과 기구 설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대상으로 테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나 기구를 설립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있었을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들 강구하고 경호 강화하고 이런 조치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부터 10여 명 이상의 사복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당 대표의 출근부터 자택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까지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에 여당 대표는 7번째, 교섭단체 야당 대표는 8번째에 위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돼서요.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습격,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범인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왜 이렇게 미성년자까지 정치인에 대한 테러에 나서게 됐을까?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 저희 기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궁금증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패널들께 이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핵심이 뭐라고 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 학생이 배현진 의원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이유가 정치인 배현진이어서 공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명인이라서 공격을 한 것인지 그중에서도 또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여성 연예인이라서 여성 유명인이라서 공격을 한 건지 이거를 구별을 해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정치인이어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배우나 또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유명인이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또 사회적 아젠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만약에 정치인이어서 공격을 했다면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저는 정치 과잉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른들이 조성해 놓은 정치 과잉이 이 어른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극단의 대결을 넘어서서 이 소년들에게까지 미성년자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논의의 쟁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거 해결하는 것은 만약에 정치적 사건이라면은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피섭 당하고 나서 법원에서 퇴원을 할 때 이 전쟁 같은 정치, 서로 죽이는 정치, 이것은 종식시켜야 된다 하고 본인이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정치적 사건이면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일단 선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학생이 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일정인데 그 동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범인의 이 중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학생이면 요새 휴대폰들이 다 있거든요. 휴대폰을 포렌식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PC가 있다라고 한다면 PC를 포렌식해서 최근에 검색을 어떤 걸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했는지에 대한 동기라든지 여러 앞뒤의 그 경위들까지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2번째로 열린 대장동 배임 그리고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주만 법원에 3번째 나온 건데요. 총선이 가까워지는 가운데서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우려했던 주 3회 재판, 이게 현실화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2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과 23일 화요일 각각 위증교사와 대장동 성남FC 관련 의혹 이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또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주 3회 재판이 진행된 상태인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 이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재판 리스크가 또 현실화한 겁니다. 탈당파는 앞서 이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대표 입장에서 개인 재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당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재판이지만요. 이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이걸 놓고서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부 지도부하고 평의원들 간에 또 의견 대립까지 표면화하면서 또 다른 당의 분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과거 병립형으로의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선거제로의 회귀를 선택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일부 지도부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나서자 오늘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기존 선거제로의 회귀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향한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면서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촉구한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병립퇴행은 소탐대실이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진영 분열에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부 당 지도부는 과거 선거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를 수를 결정을 하는 그 과거 그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면서 과거 선거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총선 승리 목표를 원내 일당 151석으로 내세우면서 과반 의석을 넘기 위해서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이어 과거 선거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총선은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면서 전 당원 투표로 이 선거제를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한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제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들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정리가 될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선거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문제로도 계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 상당수가 탈당한 상황에서 이제는 당내 친문 진영이 이 부분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 또 다른 외관이 되고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 갑 지역구. 이곳이 전략공천지로 결정이 되면서 공천 개파 갈등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이 당 후보자 이 검증위로부터 서울 중성동갑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고 또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고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하면서 임 전 실장의 경선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 지역구 현역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을로 출마를 하면서 당규에 따라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고 워낙 민주당세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천할 수 있다라면서 이 영입 인재를 전략 공천할 그런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 전 실장의 사실상 주축인 친문계에서는 이 서울 중성동갑이 지난 16대 17대에는 임 전 실장의 지역구였던 만큼 다시 도전하게 됐으니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좀 맞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최근에 임 전 실장을 향해서 당내 친명계, 특히 이 원외 인사단체의 불출마 압박이 거셌던 상황입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요, 임 전 실장을 겨냥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석고 대죄해야 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총선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추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자신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장관으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고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친명계 그리고 친문 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죠. 전병헌 전 국회의원이 어제 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갑 선거구에서 3차례 당선된 이력이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다시 출사표를 냈는데 당내 후보 검증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 전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등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는데 민주당 검증위는 이 전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공천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정 전 의원은 어제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을 십상시 집단이라고 강력 질타하면서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크게 실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천과 망천으로 즉 사망 공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으로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천을 두고서 친문계가 북을 끓고 있는 가운데서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재인 저격수로 한때 불렸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권유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것도 친명 대 친문 간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요, 친명계가 이 전 의원의 복당에 분부를 지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친명계 양희원영 의원은요, 윤석열 정권 심판의 큰 뜻에 함께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전 의원은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정확한 비판의 각을 세우는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많이 했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현주 전 의원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일부의 평가에 의하면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분명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호평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민주당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문호를 열어서 통합의 정신을 보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왈가왈부 반대하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공천이나 출마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이현주 전 의원은요, 이전에 이제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보인 그 행보를 생각하면 친문계 입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 별로 지나치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지난 2017년 친문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당시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었고요. 지난 18일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조국 수호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반문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일각에서는 반윤이면 다 받겠다는 것이냐,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반대한 송갑석 의원의 발언과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현주 전 의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도 탈당이지만 그 탈당을 할 때가 대통령 선거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안철수 후보 공개 지지를 했었죠. 온갖 야멸찬 이야기를 또 뭐 무슨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정부를 향해서 쏟아냈죠.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인 겁니다. 이현주 같은 분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 반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친문 패권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또 조국 사태에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 예. 그다음에 운동권의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한 입장에서 네네. 그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함께 이 부분을 유도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죠? 예. 그럼 내가 이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요, 이현주 전 의원은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연산군에 빗대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이현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패륜적 행태로 유명한데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연산군과 가깝지 않나라고 이 대표를 조선왕조 대표적인 폭군 연산군에 빗댔습니다. 당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각자 이제 출마 의지를 밝혔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서로를 향해서 장외에서 말로 공격을 주고받던 시기였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자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이 조선 중기 몰락의 첫 시발점이 연산군인데 홍준표 시장이 생각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에 당시 홍준표 시장 이 캠프에 몸담고 있었던 이현주 전 의원이 다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연산제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복당 권유가 알려지면서 이 과거 공방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탈당 인사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친명계 입장에서 본다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을 향해서 친명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문계에서 출마를 하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코너로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주는데 심지어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그 출마 지역구는 또 새로운 계파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친문계가 더 반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저격수로까지 불렸던 이현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복당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현주 전 의원이 아직 복당에 대해서 이제 뭐 수락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문계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명 단일 계파 정당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명 중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고 신당을 만들었고 또 그 상식과 원칙 그 세 사람이 또 탈당을 했죠. 그 남은 것이 그러니까 비명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 친문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친문 세력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배척을 함으로 해서 친명 단일 정당, 단일 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 출신만 국회의원이 19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19명이 그 당선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19명이 본인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수사를 받거나 할 때 단체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친명 단일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이 친문을 이제 배제를 하고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을 하고 또 추미애 전 대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웠죠. 그 상황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친명 단일 이 정당을 만들려는 그 포석의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는데 우리 그 나라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단일 계파 정당은 그때 상김 시대가 유일해요. YS, DJ, JP 그 외에는 모든 정당에 계파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시도가 성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송국건 패널님처럼 이제 패널들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작업의 큰 흐름은 결국 이재명 당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친명 단일 정당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친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통합하고 있다. 그다음에 통합 공천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일 것이고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거나 잡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총선에서의 결과는 뭐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공천 과정이 좀 본격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또 국민의힘도 이제 추가로 있을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갈등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정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후보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공천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지도부가 명확한 원칙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 막바지로 가면서 점점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총선을 앞두고서 추가로 영입한 인사들의 명단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은요, 오늘 회의를 마친 뒤에 이 6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요, 남성호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강선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4명이 영입이 됐고요. 언론 분야에서도 2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은요, 이 영입 인사들 대부분은 출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인재는 이 당 정책 개발을 도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총선에 임박해서 앞다퉈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모두가 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이 모두 백 대표에게 정계 진출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 대표는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 러브콜을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아시다시피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또 워낙 개중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정계 진출설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백 대표의 입장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한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고 2020년 당시에는 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은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는가라는 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백 대표를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백 대표는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했었고요. 심지어 아들을 걸고 안 나간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관련해서 백 대표 과거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치권에서 오라는 데가 많지만 나는 아들을 걸고 난 안 나갑니다. 이러셨거든요. 그 생각 여전하세요? 아니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지.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더라고 말을. 저 결혼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결혼을 제가까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 근데 진짜로 보자. 절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마침 오늘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가 열렸는데 백 대표 영입설과 관련한 언론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은 이제 영입위 차원에서 백 대표를 접촉한 바가 없다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어서 최소 2월 말까지 인재 영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영입된 인재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서 영입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최소한 지금 2월 말까지 계속 인재 영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백종원 대표 영입 제안을 했고 거기서 수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 영입위원회 차원에서는 접촉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이제 영입위 차원에서는 영입을 제안한 바가 없다 저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이제 영입위 차원이 아니고 한 고위 당직자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백 대표가 거절을 했다, 고사를 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입된 인재들은요, 이른바 현역 물갈이 지역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영남 지역의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실시한 이 당의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교체 권고 대상 대부분이 영남권 의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하위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 46명에 대해서 컷오프, 그러니까 이 공천 배제를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먼저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지지도에 비해서 본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마음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교체 권고 대상으로 지목된 46명의 당협위원장 가운데 이 현역 의원은 40%로 한 20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에 절대 다수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경남 지역,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이 9명,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이 8명으로 총 17명입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당무감사를 기준으로만 한 내용이고 이번 주에 하는 여론조사, 당 기여도, 면접 등 다른 평가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당무감사로만 보면 영남 지역 의원들이 주로 하위 점수를 받아서 물갈이가 본격화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공건위 관계자도 당무감사 비율을 절대적으로 30점으로 환산해서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그 뒤에 대한노인회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 문제의 공약을 놓고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토론이었는데 먼저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서 무임승차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일 노인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방만 경영, 요금 문제 등에 따른 적자를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이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소개한 바 있는데 하지만 김호일 회장은요, 이 대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1년에 12만 원이면 한 달에는 10,000원거리다. 그럼 이제 지하철 비용 등을 갖다 고려를 했을 때 한 달에 3번만 외출을 하라는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통 바우처 제도인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신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 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연 12만 원 교통 선불 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지금 버스나 지하철 평균 1,400, 1,500원인데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10,000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한 달에 3번만 외출해라 하면은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노인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의 무임승차 최다역은 경마장역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듯합니다. 네, 이 대표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면서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토론 종료 직전 마지막 발언이어서 김 회장의 반박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에 세월이 나를 노인으로 만들었지 따로 노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게 이 정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정치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겁니까? 어린애가 자라서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고 장년이 노인 되지. 나도 초등학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나이가 87이 됐어요. 그래 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당고개역 사시는 분은요. 1km 거리는 상계 중앙시장 가시는 비용보다 경동시장 가시는 비용이 쌉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한 가지 통계만 제시할게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고했던 이 교체 대상, 이것 중에 상당수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영남권 의원의 현역 물갈이 대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걸로 보십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도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물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많을 때는 한 40%가 초선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물갈이를 하면 대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대체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입 인사도 그렇지만 지금 용산 참모 출신 중에 35명이 출마를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건 굉장한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차관급이 17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52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50% 이상이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데를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40%가 영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5개 지역구가 있는데 민주당 7개고 나머지 전부 다 국민의힘이에요. 65개면은 그게 부산, 대구, 부산, 울산, 경남북 경남, 합쳐서 대구, 울산까지. 경북, 대구, 네네. 경북 다 합했어. 네네. 그런데 7명 제외하고 전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 아니면 장차관을 지낸 시연 2명이 걸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검사 출신 얘기도 검사 나오는 출신도 거죠. 또 나오고 네네. 하니까 그럼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네. 민주당이 있는 곳에 가면 모르는데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데를 대부분 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이 2차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지점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또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갈이가 되면 빈자리가 생기는 거고 결국엔 그 빈자리에 누가 오게 될 것이냐, 그게 본질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오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탈락한 분들이나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공정 공천 또는 뭐 윤심 공천이라든지 이제 나아가서는 한심 공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태풍 전야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분열하는 지점이나 갈등하는 지점 을 파고들어서 이른바 이삭죽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에서요 매우 보기 드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 이걸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그걸로 간부들을 질타하면서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민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동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과 24일 1박 2일에 걸쳐서 이 묘향산에서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지방의 배급제 붕괴의 실태를 시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는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당 정치국 회의를 평양 노동당 청사가 아니라 이 지방에서 개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지방 민심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처럼 배급제가 무너질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 점은 또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면서도요. 이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서 온전히 또 간부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정책 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떼고 있었다며 간부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나라의 경제적 형편과 그 방대한 이 과업 수행을 놓고 당 안의 일부 정책 지도 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떼고 있었으며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중에서
경제기관들과 정책부서들이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떼고 있다. 이게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질타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인민들한테 식료품조차 제대로 원만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떤 의도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이 이 간부들한테 과제를 던져주면서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압박을 준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은 지방발전 정책 집행을 두고 도시, 군당 책임비서들의 책임성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면서 정치국 성원들이 시군을 하나씩 맡으라고도 했습니다. 향후 성과 미달 시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이 있을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객관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 경쟁을 시키면 지방 경제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일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대체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북한은 사실 이제 특권층이 몰려있는 평양에만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배급 시스템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가속화한 것으로, 그러니까 붕괴가 더 가속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 아사자가 대거 속출한 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사실상 이 국가 배급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 북한 주민 대부분은요, 정부에 의한 배급이 아닌 이 사설 시장격인 장마당을 통해서 이 자력으로 필요한 식량을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이 장마당을 통제를 했고 거기서 이제 걷어들인 식량을요, 도시 근로자와 당원을 중심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더해서 이런 당국의 장마당 통제로 인한 정책 실패까지 겹쳐지면서 이 배급망 붕괴가 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또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이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형 범죄도 늘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이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최고 권력자까지 직접 나서서 지방에 제공할 생필품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 알다시피 지난해도 그렇고요, 지금 새해 들어서도 그렇고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런 아주 사실입니다. 네, 북한은 그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1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불화살 3-31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화살이라는 명칭 뒤에 붙은 이 숫자 31은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과시로 보이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지방경제 붕괴에 대해서 근본 원인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미사일 발사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지방 생필품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내부 결속을 이번 이런 실험들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군사 강국의 이미지를 부합시키는 이런 측면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려드린 대로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아주 육성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는 지금 생필품도 없고 기초 식량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당 간부들에 대해서 이것 빨리 해결하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결국 이 뒤에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나오는 거는 이제 숙청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정원 등에서 국회에서 보고를 했죠. 지금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 탈북자들을 갖다 다 적발을 해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엔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이 경제난, 식량난이 이런 사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파가 우리에게 미칠 그 영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김정일 시대부터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써왔는데 이게 모순되는 거지 않습니까? 핵 개발을 하면은 경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적되다가 김정은 시대에서 특히 열악한 지방에서부터 이게 폭발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민심이 굉장히 나빠지니 이 당 간부들을 막 질책을 하는 것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민심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외부로 또 시선을 돌리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북한 주민을 위한 대내용이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무기 개발을 내부 결속용으로 지금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정도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렵고요. 어렵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뭐 아사자가 속출한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지도 체제는 지켜가면서 국 간부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미루는 그런 좀 이례적인 발표였다라고 보는데 우리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의 저런 움직임까지도 주시하면서 앞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보관들을 세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